자, 납세 의무의 소멸. 납세 의무 소멸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뭐가 되고요?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소멸이 되잖아요. 자, 납세 의무 성립 다시 한번 외워볼까? 자, 소득세 언제 성립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과세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납부하는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중간에 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과세기준은 언제가 있어요? 6월 1일, 7월 1일. 6월 1일이 되는 건 재산세,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7월 1일이 되는 것은 주민세죠. 자, 인지세는 첩용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등 부과되는 세금은 언제가 된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다. 수시부과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자, 이에 비해서 가산세, 지방세로서의 가산세 언제가 된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비해서.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다르죠. 국세는 신고 물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별 가산세가 있고 3% 가산세가 있을 수 있죠. 일별 가산세는 언제 생겨?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 가산세는 언제 생기지? 고지서상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할 때 생기는 거겠지. 아셨죠? 그 밖에 가산세가 언제 생긴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간산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두 번째, 납세의무 확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납세의무 확정은 크게 신고 납부와 정부 부과 제도를 납부할 수 있는데, 신고 납부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더라? 신고 납부 제도와 정부 부과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금의 결정권자였다. 맞죠? 이 결정권자가 신고 납부 제도는 전적으로 납세문자의 신고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셨죠? 뭐가 있을 수 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을 때는 2차적으로 과세권자도 결정권한이 있다. 이에 비해서 정부 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세 중에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 개시를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에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지만, 이 신고는 단순한 협력 의무일 뿐이지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제도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적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왜 특징이 되냐면, 신고 납부 제도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지만 이 신고가 잘못됐을 때는 과세권자가 2차적 결정권은 있죠. 여러분들 정부와 관하고 민하고 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관이 이깁니다. 아셨죠? 관이 이기는데, 종부세만큼은 이러한 사유에 있어서 정부 부과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신고했을 땐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러면 납세의무 이제 소멸이 들어가는데, 납세의무 소멸의 사유를 보시면, 납세의무 소멸 사유를 보니까 소멸 사유가 뭐가 있어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소멸 사유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소멸 사유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소멸 사유가 제외되는 경우는 뭐가 있다?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이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왜 그렇답니까? 이거는 포괄승계지. 포괄승계. 페이지 11페이지 나와 있어.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충해 보시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납세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부가의 취소는 소멸사유지만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철회를 할까 봤더니 송달불능으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예? 알 수가 없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부가를 철회한 후 납세자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지체 없이 부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소멸사유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 문제는 엄청나게 쉬웠죠.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이 주된 문제를 가지고 납세의무 소멸은 이제 약간 한 20-30% 정도 출제 이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이제 성립이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립이 됐으니까 세금을 확정시켜야 되겠죠. 그 확정시키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된 자 12월 31일이 지났거든요. 12월 30일이 지나서 너 세금 이제 얼마야 라고 확정 지으는 절차를 우리는 부가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가권은 형성권이래요. 형성권의 일종이래요.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로서 권리나 의무의 관계가 확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세금 100원이야 라고 한다면 납세자의 동의나 인정 필요 없다는 거.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권리나 의무의 관계에 확정짓는 거예요. 이 형성권은 대표적인 단독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알겠어.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의무니까 국가 세금 부과하는 거 알겠다고. 근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 거야? 그 존속기간이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가권에는 뭐가 있다? 제척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척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만료다. 아셨죠? 좀 이따 이 문장이 또 나와요. 제척기간의 만료다라는 거. 그래서 제척기간의 만료를 보시면 국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세 같은 경우는 일반 세무일 때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5년.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보면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먼저 가다가 금전출납부 하나 사보세요. 그 보존기간 몇 년이에요? 5년. 왜?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5년이야. 아셨죠?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회사는 회계장부를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뭐예요? 폐기. 갖고 있어봤자 이거는 손해거든. 아셨죠? 그래서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세금의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무신고라면 그만큼 그 세금을 포착하는 게 어렵겠죠. 몇 년을 한다?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을 한다는 거. 제가 양도소득세 포탈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도세 포탈이 뭐가 어떻게 하면 쉽죠? 다운계약서가 포탈이지. 네. 다운계약서는 이건 악의적이잖아. 고의잖아, 그죠? 제가 양도세 그 추징당하는 걸 9년째 양도세 추징당하는 걸 봤어요. 이게. 그거는 처음에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이 매입한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실제 계약서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운계약서로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취득을 다운계약서로 취득가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서 세금을 이제 뭐 하겠어요? 부과하겠죠. 조금만 지났어도 되는데 9년째 이게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해도 그것만 해도 100%가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사기 될 때 몇 년이다? 10년.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걸리지 말아야지. 무조건 계약서 찢어버려야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일반 세목일 때는 5년, 7년. 근데 이입에서 뭐일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일 때. 이때는 몇 년? 10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들어가면서 상속세 신고가 됐고 그 상속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의 부과가 몇 년간 이루어질 수 있다? 10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신고된 거나 또는 사기 등일 때는 몇 년이다? 15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그 전 총회장의 차명 계좌가 많이 걸렸었잖아요. 차명 계좌가 2번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차명 계좌가 걸렸으니까 뭐 해야 돼요?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차명 계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차명 계좌가 뭐냐면 요즘에는 금융실명제잖아요. 금융실명제가 뭐예요? 내가 은행 통장을 개설할 때는 내 실명을 확인한 채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차명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통장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줬다고. 김갑동, 김을동, 김병동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확인 없이 만들어줬어요. 이게 다 차명 계좌가 되는 거거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걸렸는데 그게 상속재산으로 밝혀졌으니까 상속세를 부과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를 부과를 못했어. 왜 못했어? 예? 제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셨죠? 15년 이렇게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담부 증여시 뭐 포함한다? 양도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써져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조건을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시가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에요. 이걸 부담부 증여한다면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채무 감소분은 3억이죠. 자, 2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겠죠?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내야 되겠죠. 예? 그럼 증여세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이네.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죠. 아셨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한 양도세는 이때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원래는 몇 년이에요? 원칙은 10년, 무신고 15년, 사기등 때도 15년. 하지만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5년, 7년, 10년이죠. 아셨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양도세 제척기간만큼은 10년, 15년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신고기한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바뀐 거고 제척기간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같이 가겠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입에서 지방세 제척기간은 보통 몇 년? 5년. 무신고 7년. 사기될 때는 10년이죠. 맞죠?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몇 년으로 한다? 무신고의 경우에도 10년으로 한다. 무슨 원인? 상속 또는 증여 원인.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서 실권리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 상속, 증여,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되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죠? 또 뭐도 내야 됩니까? 아까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속한 다음에 또 6개월 이내 신고, 취득세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라고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제척기간이 있어요. 원칙은 몇 년? 상속세나 증여세는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 등일 때도 15년이죠.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내야 되겠죠? 이제 취득세 제척기간 몇 년?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일 때는 10년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7년이 아니라 10년. 요게 중요하다고.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 무신고는 7년이야. 아셨죠? 취득세 무신고 무조건 7년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몇 년을 한다? 10년. 아셨죠? 요거 제척기간. 특히 저는 이게 더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금의 제척 기간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세금이 확정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행시켜야 되겠죠? 납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납부시키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징수권이라고 해요. 이런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청구권에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소멸 시효 제도가 있어. 그래서 이런 소멸 시효가 뭐가 되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셨죠? 소멸 시효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럼 얼마만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국세는 5억 미만일 때는 5년, 5억 이상이라면 이에 비해서 지방세는 어떻게 돼요? 5천 미만일 때는 5년, 5천 이상일 때는 10년으로 한다. 왜 5억과 5천일까?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가 10%예요. 10만원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5억과 5천만원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멸시효 완성에는 장애가 있거든요. 이 장애가 무엇과 뭐가 있다? 중단이나 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은 여러분들 뭐예요? 중단은 권리 행사가 있는 거예요. 기산일로부터 몇 년간?
5년이지만 더 이상 청구 징수권 행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권리 행사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 권리란 무슨 권리? 돈 내놔. 돈 내놔 하는 권리 있죠. 그래서 이런 권리 행사가 있으면 지금까지 무효가 되고 다시 5년이 가야 돼. 그럼 돈 내놔 하는 게 뭐예요? 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돈 내놔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뭐 답답하냐면 세금을 납부할 이제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업이 잘못되고 그랬어. 그런 분인데 고지를 계속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지서를 그냥 문서를 이렇게 받으면 종이로 된 서면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전화번호로 이제 안내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 아니 어차피 못 낼 세금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능력이 좀 없어졌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통지를 계속 전화로 받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망하려면 깨끗이 망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한테. 아셨죠? 자, 정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지는 권리 행사에 불가능 기간이야. 권리 행사가 불능이야. 불능. 왜 불가능할까? 아까 분납했잖아요. 분납했잖아요. 그죠? 그럼 분납 기간 동안에 돈 달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연부연납이야. 여러분들 이번에 상속세 12조 내면서 12조를 아무리 삼성그래도 한 번에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수유예야. 체납처분 유예야.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을 유예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돈 달라는 소리 할 수 없겠죠.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는 것도 힘든데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5년을 한다면 이건 채권자한테 너무 가혹하지. 그래서 뭐가 된다? 그만큼 정지가 된 거다.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다는 것이.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지.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 완성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를 우리는 중단이나 정지라고 말을 한다. 근데 핵심은 더 뭐냐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 요게 특징이라는 거.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다는 게 그게 또 포인트. 아셨죠? 자, 문제 2번 보실래요? 오늘 프린트물 문제 2번. 다음 중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10년. 부가세 법정신고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 무신고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무신고지 않습니까? 몇 년? 7년. 자, 취득세,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했어요. 몇 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인데 포인트라기보다는 원칙은 신고를 했잖아요. 맞죠? 여기는 과소신고를 포함합니다. 사기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당연히 10년이겠지만 사기 등이 아닌 과소신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과소신고 몇 년이다? 그냥 원칙적인 5년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을 때는 몇 년? 15년. 그렇죠?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를 신고서에 누락했어. 15년이죠?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제척기간은 상속 증여세 제척기간과 같이 가야 되잖아. 답은 몇 번?
5번. 이해하셨죠? 납세의무의 소멸도 납세의무의 성립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히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조세 채권이 우선이에요. 자, 법정 기일 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피담보 채권은 일반 채권이 우선하죠. 맞아요? 저당권에 의한 채권이 그렇지 않은 채권보다 우선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이 우선하지? 피담보 채권이 일반 채권이 우선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공시제도가 왜 있는 거예요? 공시제도는. 응? 그냥 얘기할게요. 공시제도가 존재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즉 공시된 채권이 그렇지 않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시된 채권은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지. 타인이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시된 채권끼리 부닥치면 어떻게 되지? 선순위가 당연히 우선을 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도 공시성이 있고 또 하나 조세 채권도 공시성이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공시성이 있는 채권끼리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우선한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먼저 설정된 게 우선해야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누가 먼저 설정됐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야. 국세 등이 부과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 이때 원칙은 뭐가 우선하겠어요? 당연히 국세 등이 피담보 채권이 우선하겠죠? 국세 등이 부과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정 기일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세 등이 우선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 그거 좀 잘못됐네. 예외가 아니라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국세 등이 일부 징수가 됐어요. 자, 아까 취득세 100원이 있고 가상금이 30원이 있고 채널option 2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80원만 징수가 된 거야. 80원만. 그러니까 70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체납처분비, 가산금, 취득세로 걷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납처분비가 얼마 받아? 20원. 가산금이 30원. 그 다음에 여기 얼마? 30원이겠지.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취득세가 70원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납처분비, 취득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면 체납처분비가 20원 징수가 되고 취득세가 60원 징수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취득세 얼마만, 취득세 40원 못 받고 가산금 30원 못 받잖아요. 이해하셨죠? 또 숫자 나오니까 또 눈이 흔들리는데 이게 나머지 못 받은 돈인지 아시겠죠? 80원씩 받았으니까. 그럼들 이렇게 70원이 남는 거하고 요렇게 70원이 남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응? 요렇게 70원이 남는 거하고 요렇게 70원이 남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했는데. 응? 그냥 말해야겠다. 아까 가산금, 중과상금 계산할 때 체납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로부터 0.75%가 계속 붙을 거거든. 그럼 0.75%가 붙을 때 70원에 0.75%가 붙느냐 40원에 0.75%가 붙느냐에 따라서 중과상금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아셨죠? 그래서 전부 징수가 되면 모르는데 일부가 징수가 된다면 이 순서를 정해줘야 돼. 순서에 따라서 차후에 중과상금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국세 등 일부 징수할 때 지방세법은요. 지방세는 1순위가 뭐?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로 징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국세 이제 가산금 제도가 사라졌지. 이때 어떻게 걷는다? 이때는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세는 제외. 그 다음에 가산세 순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지방세와 국세의 순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론 얘기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찌됐건 일부가 징수가 된다면 가장 먼저 때려야 될 건 뭐다?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를 가장 우선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나 가산금을 먼저 징수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징수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나 가산금은 맨 마지막에 징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의 상호간인데 조세채권의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담보된 국세가 우선하죠. 압류된 조세보다 교부총각 국세가 우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보된 조세, 압류한 조세, 교부총권 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담보 우선주의라고 하고요. 이것을 압류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담보 우선주의와 압류 우선주의다. 자, 제가 제 친구 얘기했죠. 제 친구가 이제 그 TV에 보면 음향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음향 감독. 외주 제작자인데요. 방송국이 얼마나 양아치 짓을 하냐면 그 촬영이나 그 음향에 대한 그 비용을 3개월 또는 6개월 있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음향 제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 들여서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먼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송이 됐을 때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도깨비 지갑이에요. 얘도 어떨 때는 돈이 많았다가 그 다음에 보통 때는 쫄쫄 굶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때 잘 못 내. 예, 세금 제때 잘 못 내니까 그래서 세금이 자꾸 압류 체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되고 통장 압류가 되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가세가 많이 밀렸는데 내 집을 담보로 징수 유예를 좀 해줘라고 해서 부가세를 담보를 제공해요. 근데 소득세도 많이 나왔다. 근데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그 집에 압류를 해. 그러면 그 집에는 담보된 세금도 있고 압류된 세금도 있잖아요. 아셨죠? 그럼 이 집이 매각이 됐을 때 담보된 조세를 먼저 징수할 거냐 압류된 조세를 먼저 징수할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뭐를 우선한다? 담보된 세금을 우선해서 징수하는 거다. 그래서 담보된 세금이 압류된 세금보다 우선하는 거고. 교부 청구 방금도 했었죠. 아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지, 독촉, 압류, 교부 청구란 말 들어봤죠. 이 교부 청구라는 말은 뭐냐면 자, 뭐 증권거래세도 체납이 됐어. 증권거래세도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이 증권거래세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관할 압류한 세무서장한테 야, 네가 압류했고 이 자산을 체납 처분하거든, 강제 처분을 하거든, 그 비용 중에서 내 세금도 좀 충당해줘 라고 요구하는 걸 교부 청구라고 하는 거고, 이런 교부 청구도 하나의 권리 행사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이 교부 청구한 조세는 압류한 국세보다 우선하겠어요? 뒷수는 밀리겠어요? 뒷수는 밀리겠지. 아셨죠? 그래서 담보된 국세, 담보된 조세가 압류한 조세보다 우선하는 거고, 압류된 조세는 교부 청구 조세보다 우선하는 거다. 이거를 담보 우선주의, 압류 우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 피담보채권이 나중에 세금이 먼저 부과되면 세금이 우선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세금일 때 이 세금이 전부 징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 징수가 됐다면 그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중과상금, 가산세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이해하셨죠? 어찌됐건 국세든 지방세든 뭐가 우선한다? 체납, 처분비가 우선하고, 두 번째는 국세나 지방세를 2순위로 하고 그 외에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3순위가 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조세채권 상호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은 담보된 국세가 압류된 조세에 우선하고, 압류된 조세는 교부 청구한 조세에 우선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그렇다면 법정 기일 후에 피담보채권 설정됐어요. 법정 기일 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대. 그럼 당연히 원칙은 뭐가 우선하겠어요? 아니,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설정됐단 말이야. 그럼 원칙은 뭐가 우선하겠어요? 피담보채권이 국세, 가산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하겠죠. 아셨죠? 자, 근데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다만 뭐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아무리 피담보채권이 먼저 설정됐다 할지라도 체납 처분비 얘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게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체납처분비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채무자가 돈 안 갚아요. 그럼 어떡하죠?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압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부탁을 해서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체납처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채권자 자력 구제 금지예요. 채권자는 자력으로 구제할 수가 없어. 법원에 부탁해야 돼. 그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강제집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채권자가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 채권자가 직접 해. 뭐가 있죠? 세금, 그 다음에 공과금.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안 내보셨어요? 자동차세 안 내보셨습니까? 없나? 자동차가 없나? 자동차세를 안 내고 버티면요, 시군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죠. 맞죠? 그걸 법원에게 부탁해서 하는 거야? 하면 세무공무원 직접 합니까? 세무공무원 직접 가져가잖아요. 채권자가 직접 가져가잖아. 이런 행위를 우리는 체납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의사하는 것을 강제집행,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체납처분. 이렇게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세고 하나는 공과금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피담보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매각해야지만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피담보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매각 등에 하는 비용, 즉 강제집행 비용이나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할 수가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은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국세, 가산세나 지방세,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만 어디는 우선하지 못한다.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말 꼭 기억하라고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담보 채권이라 할지라도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개사법에는 당해세, 민사특별법에는 당해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말고.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가 있냐면 국세 중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거 무슨 세금이네, 부자세네죠. 지방세 중에 뭐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재산세 부과된 지방교육세 등이 있을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상속 개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가 발송된 날이거든요. 이재용, 이제는 회장이겠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 상속 재산에 대해서 회사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뭐 하면 돼요? 피담보 채권을 먼저 설정하게 하면 돼. 가짜로. 그럼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뭐가 우선해야 돼? 피담보 채권이 우선해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들 그 대표들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망하기 전에 재산 돌려놓거든.
망할 거 아니까 돈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두고 제3자 명의로 이렇게 해두면 그 재산 돌려서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 되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면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은, 원래는 피담보채권이 우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채권자라 할지라도 상속이 개시가 됐으면 이 재산은 뭐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상속세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죠. 아까 피담보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우선날 했잖아요. 이 상속세는요, 상속세가 부과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상속세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죠? 만약에 이날이 우연찮게 6월 1일이었어. 6월 1일이 지난 후에 피담보채권이야. 그러면 6월 1일 날 뭐가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될 거 예측할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거야. 타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세금들은 뭐가 된다? 먼저 설정됐더라도 우선 한다라는 거.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대충 이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가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와요. 요거가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왔어요.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 문제들이 드디어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드디어 이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조세 총론인데요. 여러분들 이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한 문제는 무조건 뭐겠어요? 조세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납세 의무 성립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우선 문제가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가산세 가산금 제도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격변의 시기 있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 뭐 조세 뭐 목적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은 이런 넘어갔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우리 책이 뭐 좀 설렁설렁 하다기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낄 거 제껴야지.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세의 분류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있겠죠. 근데 이 부족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풀이에서 좀 이제 보충적인 것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써두세요. 여러분들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거든요. 서류의 송달. 여러분들 납세자가 있고 과세관청이 있어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보내는 것을 신고, 신청 또는 제출이라고 합니다. 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보내는 것을 이걸 서류의 송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류의 송달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제출하는 거는 신고나 신청 또는 제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청구 이렇게 얘기한 거고, 서류의 송달이란 단어는 오로지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보내는 걸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서류 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요,
방법은 원칙은 우편 송달이 있고요. 교부 송달이 있고요. 전자 송달이 있어요. 우편은요, 일반 우편이 있고 등기 우편이 있어요. 근데 일반 우편하고 등기 우편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빠르고 안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수취인이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일반 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집어넣으면 그게 일반 우편인 거죠. 등기 우편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쓸 때는 도장가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도장 같은 건 없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등기 우편. 전 공부할 때 그것도 모르고, 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와이프한테 그 빠르게 간 줄 알고 맨날 등기 우편으로만 보냈거든요. 바보같이 맨날 장인어른이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게 이게 자, 등기 우편이다라고.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아셨죠? 교부 송달로 가능하고, 자,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 송달이 가능해요. 그 공시 송달이 가능한 이유는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근데 유현진한테 송달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송달 가능하죠. 그러니까 유현진한테는 공시송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셨죠?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라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송되는 게 있어요. 반송인데, 자, 교부 시에는 2회 이상 반송이 되고요. 등기 우편 시에는 1회 이상 반송이 돼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러 갈까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세무공무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에 하지. 등기 우편으로 하면 몇 번을 하면 되니까. 뭐 본인 직접 교부라고 하는 건 직접 가야 되거든. 교부할 때는 몇 회? 2번 이상 방문을 해야 되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교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시송달 사유와 유사한 게 있는데 등기 우편과 교부 송달의 특별한 예로서 유치 송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치 송달이란 송달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유치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유치송달. 왜 그럴까? 여러분들 배웠어. 왜 그럴까? 왜 거부를 하지? 왜 거부할까? 네? 제척기간이 곧 있으면 끝나. 제 말 이해하셨죠? 이놈이 갖고 온 게 뭔지 알아? 이놈이 갖고 온 게 고지서인 걸 아는 거야. 그걸 받으면 끝이거든. 맞죠? 그건 안 받아. 안 받고 어떻게 돼요? 반송이 되고. 또 왔는데 또 안 받아. 반송이 되죠.
그리고 다시 와. 그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제척기간이 임박한 자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안 받는 이유가 제척기간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할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치, 송달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송달 장소에서 정당 서류령을 거부할 때는 공시 송달 사유가 된다.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셨죠? 수령을 거부할 때는 그 자리에 두고 올 수 있는 것이지 공시 송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나와야 된다면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원칙은 그렇지. 민법도 항상 도달주의죠. 무조건 도달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의 신고 등만큼은 발신주의야. 맞았죠? 그래서 납세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올라봐요. 이때는 뭐다? 발신주의 특례다. 이걸 발신주의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류의 송달은 어떤 주의예요? 도달주의라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무슨 의문이 있을까? 그럼 공시송달은 언제 도달한 걸로 볼 거야? 공시하면 무조건 도달된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공시송달은 개시나 개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데 그때 도달한 효과를 있는 것으로 본다. 아셨죠? 그것까지 나오긴 힘들 거예요. 원칙은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일 때? 공시송달일 땐 며칠이 경과한 달? 14일이 경과하는 때다. 네, 아셨죠? 이 정도만 좀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정도. 아셨죠? 시험 문제가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부족한 점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보충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